안녕하세요. 이기배입니다. 오늘은 아리백 세계 동향과 물류기업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한 6가지 되는데요. 아리백 개요서부터 시사점까지 관련된 목차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백 개요인데요. 아리백이란 말이 이번 대선 때도 후보자 간에 좀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태양, 바람, 파도, 지열,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간접 배출을 줄여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캠페인이고, 이 아리백을 주관하는 단체는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도 아니며 기업들이 가입할 사실 의무나, 법적 준수사항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리백을 가입을 희망하기 위해서는 만약 가입을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를 100% 사용하겠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60%, 40년까지는 90%, 2050년까지는 100% 조달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런 아리백에 대한 현재 이제 가입 현황을 보면은 약 400여 기업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은 국가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순이고요. 뭐 주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은 여러분들이 다 표에 보시면 70개나 들어봤던 그런 업체들이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리백이 어떻게 해서 그럼 아리백을 이행하냐? 아리백을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녹색 요금제라는 건 있는데, 이건 일종의 기존 전기요금의 프리미엄을 얻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생인증서인데,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추세로 보면은 좀 감소 추세고, 요즘 많이 이제 좀 떠오르는 이제 아리백의 이행 방법으로는 이제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한전을 중개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많이 요즘은 이제 좀 선호하고 있냐 하면은 제일 큰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재생에너지 조달을 선호하는 업체에서는 이 전력 구매 계약을 이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방법을 가장 좀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분 투자와 직접 구매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리백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어떤 에너지 현황은 좀 어떤가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섬나라잖아요. 어떤 삼면이 바다이면서 또 우리가 북쪽으로는 또 어떻게 또 자유로운 왕래가 안 되기 때문에 좁은 국토 면적과 자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약 43,000기가와트 수준으로 해서 전체 전력 생산의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가장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냐? 뭐니 해도 아직까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좀 부담이 이제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대선 토론회에서도 이제 이런 아리백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아리백이 왜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ESG가 중요시되는 경영 환경에서 친환경 전략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백에 가입된 기업은 자신들에게 공급망을 연결하는 기업들에게까지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하나의 좀 고육지책 방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리백으로 인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어떤 요구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SDI 표에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아리백과 관련된 주요 공급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납품처, 이런 특히 이제 발주처, 특히 이제 발주처의 힘이죠. 발주처에서 이제 아리백을 많이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백에 있어서 가장 선두 기업은 SK가 가장 먼저 아리백 가입을 선언했고, 이제 삼성전자도 올해죠. 올해 이제 아리백에 이제 가입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현재 아리백으로 인한 현황을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탄소 가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소 가격제는 뭐냐? 탄소 배출의 가격을 부여해서 각국 정부가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탄소 가격제가 탄생된 배경으로는 대기오염 기온 상승, 이상기후에 따른 의료비, 재산 손실, 농작물 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이 커짐에 따라 이제 탄생하게 됐죠. 이런 탄소 가격제 형태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 국경세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탄소 국경세입니다. 역내로 들어오는 수입 품목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어떤 탄소량을 따져서 비용을 부과하는 추가 관세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의 추가 관세죠. 그런데 이 탄소 국경세의 이제 첫 부과 대상 품목이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이런 플라스틱, 이런 부분의 어떤 산업에 있어서, 이런 품목에 있어서 이제 첫 부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핵심적인 정리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게 이 탄소 국경세의 이제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국경세가 그러면 이렇게 시행하는데 어디서부터 시행하냐? 바로 내년도에, 2023년도에 유럽에서, EU에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EU 지역들이 보면 환경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미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도입을 했고요. 탄소 국경세도 유럽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탄소 국경세는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탄소세에 대해서 일부 시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탄소 국경세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국이죠. 마찬가지로 중국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탄소 국경세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결국 이 탄소 국경세라는 그거가 생긴다면은 EU로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뭐 철강이라든가 해당되는 품목의 업체들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기존의 어떤 그 수출에 따르는 어떤 관세보다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세 대상은 결국 탄소를 배출하는 그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그 첫 사례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맨 하단에 우리나라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죠. 2015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배출권 거래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80% 정도로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바로 물류 쪽, 특히 이제 수송 쪽입니다. 수송 쪽이 약 15% 내외 정도의 어떤 그 배출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배출하는 게 도로죠. 그러니까 육상 운송 쪽에서 이 배출량이 한 95%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제 정부에서 보면은 전기차나 이제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을 이제 신차로 구입할 때 뭘 해주죠?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의 어떤 그 뭐 개개인의 어떤 뭐 복지나 어떤 행복을 증가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 온실가스 배출의 어떤 이게 많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육상돼서 이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연기관의 온실가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친환경 차량의 보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게 이 배출권 거래, 이 배출 온실가스를 좀 저하시키겠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 수소차의 한 450만 대를 전환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탄소 이제 국경세가 이제 시행이 되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기후 리스크 공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죠. 2023년도서부터 기후 리스크를 공시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7,500만 달러, 약 95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스코프 1, 2, 또 3단계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코프라는 게 어떤 범위를 나타낸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구분 1, 2, 3을 보시면, 스코프 1, 2, 3을 보시면, 자, 뭐 생산하는 업체는 당연히 1단계에 포함되고, 또 전기와 동력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에서의 간접 배출도 이제 2단계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물류업체들이나 거기 종사자들이 주목해 주실 게 바로 스코프 3단계입니다.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 결국은 뭐냐? 물류업체도 여기에 연관이 된다. 이 스코프 3단계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물류업체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외에 물류협력업체까지가 재생에너지를 요구받고 있고, 그 재생에너지 요구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공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시라는 거에는 뭐가 따르죠? 공시를 통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뭐가 생깁니까? 뭐 과태료나 벌금 생기고, 플러스 뭐가 생기죠? 소송 문제가 또 개입이 되죠. 그래서 공시라는 게 어떠한 형식이든 명목 간에 허위든 뭐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공시를 잘못하면 그에 따른 제재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상장 기업의 포션이 뭐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상장 기업이죠. 자, 그러면 그런 그 미국 상장 기업의 어떤 그 진출한 회사들, 거기에 어떤 또 공급망을 연결하는 물류업체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어떤 또 피부로 와닿는 또 하나의 어떤 또 과제다. 저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기업의 아리백 동향은 어떠냐? 자, 삼성, SK, 현대, 이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7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SK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친환경, 어떤 좀 ESG나 이 아리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좀 선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도 2045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100% 전환하겠다. 그래서 좀 2050년 이전에 하겠다라는 것을 주요 어떤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국내 기업의 아리백 동향에서, 자, 물류 업체들을 다시 한번 좀 특화돼서 한번 좀 보시면, 요즘 물류산업 현황이 어떤가요? 3PL 확산, 또 나 혼자 사는 어떤 가구 수의 어떤 증가, 이런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고, 또 이커머스의 어떤 변동으로 전반적으로 물류산업은 성장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류업체들, 관련된 업체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글로비스, 또 현대글로비스, 롯데글로벌지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CJ 대한통운, 이 네 군데 업체 정도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에 관련된 거는 표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은 이런데 해외 기업들은 좀 어떠냐? 자,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장에 공급하는 전력 재생 에너지를 이제 100% 확보하고 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해서 32만 평.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리백의 이행 방법에서 가장 많은 어떤 선호하는 요즘 증가 추세가 전력 구매 계약이다. 그래서 아예 스타벅스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 조성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설 폐기물을 활용해서 또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이제 뭐 나이키 이제 유럽 유통센터 사진인데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여하튼 좀 또 활용하는 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100% 또 미국과 중국, 호주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아마존이 미국 정부에 신고한 자기네는 어떤 회사다라고 이제 어떤 정체성을 밝혔는데, 우리가 아마존 하면 뭐 전자상거래 업체다, 뭐 아니면 뭐 클라우드 업체다, 뭐 어떤 유통업체다,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아마존이 이제 미국에다 신고했을 때는 물류업체로 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류업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윌마트죠. 윌마트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미국 상업용 태양광에 있어서는 이용자 1위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리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갖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에는 이 환경 이슈와 무역 연계에서 이 환경 문제가 국제적 어떤 통상 관계에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걸 한번 잠깐 보시자면은, 이제 WTO, 미국, EU, 제가 이 세 가지로 한번 표를 한번 그 자료들을 한번 발출을 했는데, WTO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무역과 환경 지속 가능성 협의체라는 것을 이제 출범하였고요.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MCA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 협정의 어떤 그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무역 정책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하면서 이제 탄소 가격제 얘기를 할 때 미국은 이제 탄소 국경세를 아직까지는 도입하고 있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유럽이 이제 내년서부터 시행을 하면 미국도 조만간 아리백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그런 환경 문제를 갖고 미중 무역 분쟁의 또 하나의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주제로 또 이거를 어떤 주도권으로 좀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정책을 활용한 전망이라는 것은 좀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두시고 보시면 이해가 더 좀 빠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이제 EU인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파리 협정의 어떤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수입산의 추가 비용 부과하는 탄소 국경 제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25년서부터 이제 좀 이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당장 어떤 현안 과제로 떠오르는 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총나해서, 그러면 이 아리백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시사점은 뭐냐 도대체. 자, 아리백이, 점차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인식되는 시대적 추세다. 그래서 이 아리백이, 이제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좀 왔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렇냐? 자, 대기업들이 물류기업과의 입찰 계약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물류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후방산업이잖아요. 또 물류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보다는 어떤 산업과 연계돼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산업인데, 우리가 뭐 입찰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서 아리백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뭐 없으니까 줄 수 없다? 사실 뭐 그렇게 말하기가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입찰 과정에서나 계약 과정에서 아리백의 어떤 활동이나 현황,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치명적인 어떤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백이 또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물류 각 구간, 뭐 운송, 뭐 보관, 하역에서 뭔가 이제는 그렇다면은 좀 그냥 이제 팔짱만 끼고 어떤 데이터 부재나 아니면 뭐 인력 어떤 투입될 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라든가, 하여튼 각 기업의, 물류 기업의 어떤 그 입장은 좀 틀리겠지만,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저감 기업은 오히려 좀 새로운 기회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한번 조금 좀 발상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특징이 보면은 어떤 패스트 팔로우, 그러니까 빠른 추격자 역할을 좀 해와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추격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추격만 해가지고는 결국은 어떤 리딩 업체가 되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퍼스트 펭귄이란 말 아시나요? 펭귄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물속에 들어갈 때, 특히 물속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먹이사슬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고래나 뭐 물개, 표범 이런 것들은 이제 펭귄을 좋아하겠죠. 근데 결국은 물속에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가느냐, 그거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 펭귄은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그 펭귄이 뛰어들면 모두가 이제 집단으로 가죠. 근데 좀 우리나라 물류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조금 수동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망을 많이 하는데, 이 아리백에 대해서도 이런 관망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거 아리백을 통해서 한번 뭔가 한번 새로운 어떤 기회를 한번 포착하자는 게 제가 좀 역점을 두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 삼는 거죠. 자, 에너지 비용은 상승하잖아요. 여러분들 내년도 전기요금이 뭐 얼마가 오를지가 정해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00% 오른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 특히 상업용 전기요금이 약 94불이에요. 그러면 OECD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해도 OECD 기준이 107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동결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가 없죠. 한국전력이 이제 매년 적자인데, 그 적자를 누가 메꿔줘요? 결국 저나 여러분들, 국민들이 메꿔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비용 상승이 일어나면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또 계속 또 맞춰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비용 상승에 있어서도 이제는 한번 재생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아리백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 사례를 보면 신용 등급이 상승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유치도 좀 용이하죠. 그리고 아리백을 한다, ESG를 한다 그러면은 브랜드 이미지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영 전략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리백을 통한 활용 가치가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어떤 하나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어떤 생각해 볼 어떤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생에너지가 현재의 어떤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적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리백에 대해서 이 물류업체들이 좀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또 그에 따르는 좀 지속적인 투자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오늘 주제는 물류산업 성장과 생존을 위한 선택 아리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